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1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ory of Constraints Economic, 제약이론 경제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가브리엘 에르 루가노에서 스위스에서 제가 그 가끔 보고 있는 이 제약이론 경영에 게시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약이론은 경영 쪽으로 많이 배워왔는데 경제학이라고 뜬금없이 떠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가진 중앙은행은 세 가지 방법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영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혹시 제 번역 AI 번역이 뭔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어 원문을 가져온 거고요. 첫 번째는 돈을 발행할 속도로 결정하세요. 두 번째는 돈을 줄일 수 있는 속도로 결정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또는 통화 공급을 그대로 두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하고 세 가지 대안 중 하나라도 상대적 가격을 바꾸고 잘못된 인센티브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은 그렇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특이해서 가져온 거를 좀 소개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진실과 프리프라이스만이 유일하다. 이게 이제 그 AI 번역은 공짜 가격이라고 그랬는데 공짜 가격. 글쎄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지. 시장이 작동해야 한다는 지표. 어떤 소음도 잘못된 자원을 할당하고 자본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네요.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자본을 파괴하면은 빈곤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뭐 시장을 위한다고 해서 어떤 지표들을 발표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핵심을 못 잡고 어, 어떤 하는 것들이 다 소음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자원을 할당하고 자본을 파괴할 수 있다. 어떤 일목관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글인 것 같은데 글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필요한 것은 모두 독립적이라고 말한다. 글쎄, 중앙은행이 독립적이면 독립적으로 잘못된다고 말한다. 모든 중앙은행은 그들의 임무와 목적은 그들의 법적 입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물가 안정이라고 뭐 대문짝하게 써놨습니다만은 글쎄 1694년 영국 은행 최초의 현대 중앙은행이 생긴 이후 모든 중앙은행은 실패했고 계속 실패할 것이다. 인생이 확실한 것 중 하나는 피아트 명목 화폐의 붕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픽스 머니라고 이것도 번역은 에, 돈을 바꾸고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뜻 같진 않아요. 픽스 머니 돈을 지키라는 얘기인지 어떤 건지 자유와 인간의 진보를 창출하고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글이 좀
뭐 듣기가 조금 뭐 좀 이상한 방향으로 자유와 인간의 진보를 창출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죄악 이론의 그 편집증적으로 빠져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제대로 그 뭐 활용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학이라는 데까지 해서 자기 사진의 얼굴을 좀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사는데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뭐 가브리엘이니까 그 뭐 성서 속에 나오는 천사 이름인데 어쩐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것은 그 책을 낸 그런 거표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죄악이론 경영은 계속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세계 주요국 전체 시청을 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등 M7의 질주와 우려, 최정미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M7의 전체 시가총액은 거의 12조 달러에 이르며 S&P 500의 28%, 미국 전체 증시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 거의 뭐 4분의 1 정도가 7개 기업이 미국 시총을 그 커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높은 비중 때문에 뭐 그런지 또 연말 연시 맹모추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4일간 시총 501조 증발이라고 또 뉴스 보도가 주정국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1월 4일자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리메이크된 매그니피센트 세븐 원래 이 그 황야의 7인이라든지 이런 영화가 나왔던 것은 일본의 그 7인의 사무라이가 이제 원조죠. 1900 그게 60년에 나왔대나. 좌우한 이 7인의 낭인 무사들이 한 마을을 산적들로부터 지키는 그런 영화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지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어, 이게 대부분은 지금 보면은 제조업체들이 아니죠. 미국의 그 핵심 경제가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독 제조업이 들어간 거는 테슬라 하나뿐이 없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물론 제조업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첨단 산업, IT 뭐 이런 쪽 범주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아니면은 7개 군데에서 2군데가 그 제조업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황야의 7인에서도 나중에 그 살아남는 사람은 2명만 떠나기도 하고 리메이크에서는 3명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는데 다 죽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게 저는 제조업이라고. 아니요, 글쎄 그것도 뭐 그렇게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렇게 어, 연말 연시에 그 미국 증시가 폭락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오늘 여기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또 폭등했다 하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최근에 세계 2군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확산까지 해서 그런 게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1월 8일 날그 일본 뉴스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조건 논리로 이렇게 그려봤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고 그 원인 결과를 쭉 따져나가는 그런 논리가 전쟁을 원인으로 비논리적 주식시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충분조건 논리 연습일 뿐인 수준이라고 제가 뭐 그렇게 그 어떤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해봤죠. 그리고 또 제 수준을 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도전을 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왜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 시장이 에, 폭발하고 그 다음에 그 상승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붕괴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에, 뭐 제가 이 찾은 것은 왜 그럼 전쟁이 발발했느냐 이런 거를 이게 인과관계가 될진 모르지만은 팬데믹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팬데믹이 끝난 게 원인이냐? 그렇게 저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라고 이제 또 여기다가 이제 왜냐하면을 만들어 보면은 그게 입증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그 전쟁 발발과 휴전이라는 그 사이에 의견 대립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뭐 발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쭉 얘기된 것들을 이렇게 풀어 나가고 전쟁 발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면은 미국의 증시는 좋지만 타국의 주가는 모두 다 개피를 보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게 그래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많은 인과관계가 또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연결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또 다른 전쟁 기회를 누군가는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쓴 거죠. 직관은 글로벌 금융 세력이 미국 군산 독합체를 제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는데 성공을 하면은 또 주가 상승하고 실패하면은 미국 시장이 붕괴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것은 미국 주식시장 폭락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어, 아니면은 또 다른 전쟁이 아니고 제2의 팬데믹 같은 거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원인을 음모론에 빠졌다고 또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차관 제 논리상으로 뭔가 근본 원인이 그럼 뭘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각형은 일어난 팩트다 이거죠. 요것도 이렇게 된다면 가정이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만은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민진당이 총선에 총통 선거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또 좀 그쪽이 불안해질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또한 남아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유명 유튜버 일요일 날 방송하는 게 저도 그 뉴스에서 뭐 다루는 얘기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영향이 쓴 이 분위기 정리해 놓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강점을 또 칭찬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제 기록으로도 좀 남기고 싶어서 또 편집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예멘 공격 시장 확대되는 중동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바이든이 한 얘기는 후티가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했다. 그래서 후티 지역 반군 지역을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멘의 위치가 홍해가 좁아지는 병목 구간인데 여기 후티 반군이 이제 상선들을 납포하고 일본 소유 일본께 꼭 뭐 전번에도 뭐 일본께 제일 먼저 당했는데 일본 선박이 또 납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죠. 그래서 납치와 공격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다. 그리고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통과세를 받아가지고 수입을 얻는데 이집트가 극대노했다 그러고
사우디도 극대노했다 그러고, 그래서 12월 18일 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 해군 연합 발표를 했다 그러고, 그런 와중에 이란에서 폭탄 테러 발생으로 한 200명 가까이 두 군데나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거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자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 그거 안 했어, 우리 먼저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IS가 나왔어요. 이름을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는데, 이 사실 IS는 순위파 반군인 거로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이란이나 이런 데를, 또 이라크 이런 데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꾸로 미국 CIA가 사실 키운 거 아니냐, IS를. 뭐라고도 그 얘기합니다만, 이슬람 국가라는 그 반군 단체죠. 정말 이 예멘이라는 데가 이렇게 그 나라가 쪼개졌다가 통일이 됐다가 하는 그 과정도 이 사람들 스스로가 무슨 이념으로 그냥 스스로 된 게 아니고, 다 그 영국이 그 원조로 그 세계 지배했던, 이걸 쪼개가지고 뭐 지배를 하고, 여기 후티 반군 쪽을 또 뭐 터키가 또 지배를 했었대나 어쨌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중간은 이제 중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도 이게 이제 예멘 정부는 그 순위파, 이란 쪽이고, 후티 반군은, 아니 후티 반군이 이제 이란 쪽이고, 예멘이 이제 사우디 쪽,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내전도 일어나고 있었고, 또 이 여기 그 예멘 그 반군하고 후티 반군하고 사우디하고도 일부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 IS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배교자로 간주하고 있다. 하마스는 시아파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작 하마스가 순위파인데 왜 도와주냐? 그러면은 그게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 뭐 세계로 퍼지는 K 매운맛 해가지고, 어, 러시아의 그 정적인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감옥에서 도시락 편하게 먹고 싶다, 우리 국내 뉴스도 나왔고, 점심시간을 한 30분 달라, 뜨거운 도시락을 먹는데 그 정도는 필요하다 했는데 거부당했다 그러고, 이 팔도 도시락이 국내에서는 뭐 상장된 회사는 아니지만은, 왜 러시아에서만 이렇게 그 별도 공장을 차리면서까지 성공을 했냐 그러는데, 어디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러시아인들이 그 해외 선박 이 선원으로 많이 그 세계를 돌아다니 보는데, 부산에 와서 그 도시락을 먹는데, 이걸 사가지고 가면은 배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이 컵라면보다도 이게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먹기에 이게 따봉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러시아에서는 해가지고 뭐 대통령까지도 먹고, 이렇게까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뭐 현대자동차는 공장 문 닫아도 이 팔도 도시락은 꾸준히 이 러시아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기화로 해서 했지만은, 뭐 팔도 도시락이 그렇게 매운맛은 아닌데, 결정적으로 어, 이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 2012년 출시하면서 처음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 라면 수출이 아주 그냥 이렇게 1조 원대로 올라섰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느냐 그러면은 어, 매운맛하고 단맛의 양극화 현상이 아니냐. 정치만 양극화하고 경제도 양극화도 아니고 그런 극단적인 요즘에 익스트림리 익스트리미제이션이라고 양극화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매운맛의 그 성공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OTT 시대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성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글로벌 OTT 최대 수입 국가 중 하나 아니겠느냐. 한국의 대중문화 우수하다는 답변이 요즘은 97%로 자부심을 넷플릭스 같은 데서 그 무조건 투자해줘가지고 히트한 게 그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히트 칠 줄은 몰랐다는 거죠. 등등. 이런 것까지 이제 그 배경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게 이해 폭을 넓히는데 좋게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한 두 가지만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얘기가 또 이게 매우 또 중요한 거죠. 정치의 위기.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서 최근에 당파 싸움에 휩싸여 있는 무능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주된다. 선출된 공무원은 이기적이고 무능한 것으로 널리 간주된다. 미국의 대통령이 인기 있던 정부,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던 시기는 전에는 또 높았지만은 좀 내려가는 추세인데 레이건이 냉전 승리하면서 그 신뢰도가 올라갔었고 클린턴 때는 이스터 에코노미 스투피드 해가지고 요때 이제 클린턴이 성 스캔들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는 클린턴 여사도 그냥 어,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죠. 현재 미국 의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은 26%인데 2010년 이후 급속하게 악화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16%까지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정치인들의 심리가 관심을 받으려면 갈등을 유발한다. 이게 그 암시하는 메시지가 매우 커요. 연방정부 신뢰도가 낮아지는 게 9.11 이후였지 않았느냐.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하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 대통령 때 다 정부의 신뢰도가 내려간 것 같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많은 미국인들은 정치적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현재 가지고 있다. 옛날엔 좀 덜했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대방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틀린 사람하고 얘기하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옛날에는 흥미롭고 유익하다는 게 이제 그좀 이렇게 그 반반 정도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갭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일어났을까? 옆집에 내가 민주당원인데 옆집에 공화당원이 이사 와가지고 그놈이 텃세를 벌이면은 민주당 그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이사를 가버린다. 이게 이웃으로 있고 싶지도 않다.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니 불행한 국민들. 토론에서 상대방을 과거보다 존중하지 않는다. 정치적 토론이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게 되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 정치인들한테 관대한 세상 아니냐. 일반 국민들은 뭐 하나 조그만 거 잘못했어도 체포를 하고 그러는데 정치인들은 뭐 너무 잘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음. 우리나라의 그 비리 의혹 그 종합 상사인 그 이 아무개 씨도 그런 거겠죠. 뭐 정치 지도자라면 지도자인데 공화당과 민주당은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 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는 대중할 필요가 없고 내 편 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의 정치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 마지막 질문으로 미국 정치 시스템의 지속성에 자신은 있는가? 그래가지고 질문에 미국인들이 정치하면 즉시 떠오르는 감정을 한 단어로 말해보면
분열 이런 이 부정적인 단어가 80%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확증 편향에 돼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믿는 대로 보고 싶고 그 사실 증거가 있는데 요거 자기 내 믿음에 맞는 것만 요것만 믿는다 이게요. 이거는 다 무시한다. 요거를 또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그려서 얘기해 주니까 아주 이런 거 좋았어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미국의 그 연합정부 신뢰도가 2010년부터 연방정부에 급격히 하락했다면 그 원인이 뭘까?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라면 그것이 그러면 양극 대립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어, 그 결과 정치 혐오로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남나라가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얘기 같아요. 양극단을 부정적인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한 것은 양극단화를 지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다. 제가 그 바벨 전략으로서의 이런 거를 여러 번 표시를 했는데 양극단화를 부정적인 측면보다 수면 아래 있던 것을 또 문제를 대립갈등으로 완전히 표면화해서 수면으로 올려가지고 공론화해가지고 뭔가 해소 방법을 찾아보자. 이럴 때는 이게 그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립으로 대립이나 갈등으로 이렇게 문제를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여러 번 제가 시도를 했죠. 그래서 해결책을 찾는 건데 그래서 확실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이거를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를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문제를 극단화해서 대립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이게 좋은 방법이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대만이 이제 극단화로 갔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진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 대해서 극명한 분리자와 극렬 분리주의자가 총통과 부통선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총통이 라이칭도의 런닝메이트 이름은 여기에 안 써놨는데 미국 혼혈일 외교관 출신이다 이게요. 대만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공부도 다 미국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맞서는 캣 워리어라는 별명을 보유하고 전 주미 대만 대표였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이 친미 런닝메이트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대만이 민진당이 승리를 하고서 그 후에 문제 나머지 과제가 뭐냐 그러면은 높은 그 주택 가격과 그다음에 낮은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게 됐어요. 대만을 보면 부의 그 양극화가 TSMC 같이 잘 나가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있는 건 좋은데 나머지 산업들은 대만은 대부분 그 대기업이었고 중소기업 그 정책으로 했었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게 양극화가 높아가지고 전체 그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를 따라 마셨다고 하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 달러는 들어오니까 주택가격이 펑펑 인플레에 의해서 뛰었고 그런데 이제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은 평균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엄청 낮다 이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평균 임금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대만의 실질적인 좀 문제다. 그 부의 이 양극화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은 어, 친미 정권한테 그 표를 던졌단 말이죠. 요게 이제 또 시사하는 바가 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 폭풍이 북극의 공기, 눈, 얼음을 폭발시키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영하의 온도에 직면해 있다라는 제목으로 길리안 플래커스와 크리스토퍼 웨버가 AP에서 했는데, 많은 그 내용은 관두고요. 딱 사진 세 가지만, 눈도 오고 한파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이 제설 작업을 하는 그 노동자가 수염에 얼음이 달라붙어 얼음이 형성된 거, 그다음에 그 미식축구 경기장에 그 눈 치우는 요런 거, 음, 그다음에 이제 차들이 이제 그 위에 눈들이 쌓여 있는 요 정도. 어, 북극 한파가 지금 갑자기 또 몰아쳐가지고 추운 겨울을, 이런 거를 다 기상이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지, 어, 지구 온난화가 진짜 원인인 건지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견기업 해부 스마트폰의 2차 전지까지 하이 비전 시스템 실적 잔치, 장우정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발 특수의 수주잔고 2247억 원으로 급증, 2차 전지 100억 이상 기여하며 성과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은 저는 또 분석해 보고 싶은 동기를 못 참죠. 요 방송이 끝나면은 또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실질적으로 이 뉴스를 내려면은 작년도 3분기 정도가 공시됐기 때문에 까지 그거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수주잔고 확인해 보고 싶고요. 억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2247억 수주잔고가 있다는데,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 기대해 주십시오. 하이비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했을 때 어떻게 제가 분석해 내는지. 이우연 회장 통합 OCI 한미 한국에 발일될 것, 이런 것 때문에 그 OCI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또 OCI가 일기가 돼가지고 좀 제대로 그 소개는 못했어요. 그 OCI 실적에 대해서는. 근데 그 한미 사이언스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뭐 그래도 잘 나가는 데기 때문에 굳이 한미약품은 분석해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좌우간 이 합병을, 통합 합병이라고 그러죠. 흡수 합병이 아니고 그냥 서로 합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OCI가 아마 주도할 것 같고요. 한미 쪽에서는 그 한미 그 사이언스 모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이 그렇게 이제 할라 그런다, 합병을. 그런데 한미 그 약품 쪽에선가 좀 그 반대하는 그 오나 경영진이 있다. 그 남자 형제들인 것 같은데, 그래서 OCI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한미 쪽 내부 사정이고, 일단 그 최대 주주가 우리하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한미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대고요. 이훈 회장을 그 얼굴로 처음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분도 아마 그 이세 경영 수준일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그 바이오 회사가 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어,
나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항상 그 고정적으로 소개하는 자료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